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의 손흥섭입니다. 지난번에 예고한 대로 오늘은 제3화 하나원 시인의 이리 농림학교 유학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로 하는 것들은 나의 슬픈 반생기, 하나원 시인의 자서전이죠.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를 근거로 해서 항목별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원 시인의 나병시초가 일찍부터 나타났었습니다. 그것을 하나원 시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살 때 봄이다. 까닭도 모르게 몸이 무겁고 얼굴이 붓기 시작하는 것을 감각하였다. 지금 생각하면 이것이 나병의 시발초였던 상 싶다. 하도 답답하여 의사의 진찰을 받았다. 의사는 온천 전지 요양을 하면 낫는다고 하여 여름방학 때 아버지를 따라 금강산 온정리에 갔었다. 여기에서 여름방학이라고 한 것 보니까 아마 보통학교의 마지막 해 여름방학이 아니었나 이렇게 유추를 해봅니다. 나는 병 고치러 간다는 것보다 금강산 구경이 기뻤다. 산수를 좋아하는 나는 금강산의 자연의 웅대미에 어린 가슴에도 일맥의 봄열경에 잠겨 해금강 바닷가에서 산타루치아를 부르며 캠퍼스 위에는 나의 수채화가 반고호의 빛깔로 명쾌해지기만 하였다. 약 한 달 남짓한 온천과 삼방약수를 거친 내 몸은 효험을 얻은 것 같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원 시인의 발병 초기는 13살 때 봄이라고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리농림학교 입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풀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중학교 시험 준비 시기는 언제였는가? 아까 읽은 내용 이어서 그 금강산에서 돌아와서 중학교 입학 준비를 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리농림학교 선택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사람은 난관을 돌파해야만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에 당시 소위 내선공학이라고 하며 가장 난관 중의 하나였다는 이리 농립학교를 수험하기로 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고가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함경남도에서는 과연 이리농림학교에 몇 명이나 응시했을까? 함경남도청에서 19명의 수험자가 있었는데 합격한 자라고는 나밖에 없었다. 다음은 이리농림학교에 언제 입학했을까? 그런 내용들이 하나원 연보에 좀 다르게 기록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소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14살 때 봄이었다. 호남 땅 이리로 공부하러 갔었다. 덮어놓고 먼 데로 간다는 것과 낯선 땅에서 공부한다는 것이 무척 즐거웠다. 아마 우리도 그렇지만 아주 어릴 때에는 어디를 간다는 것이 가슴 설레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소풍을 간다 그러면은 밤을 설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 북한 함흥 지역에서 저 남쪽 이리까지 유학을 간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호기심도 많고 마음이 설렜겠습니까? 아마 그런 하나운의 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리농림학교 분위기는 어땠을까? 학교는 자연 환경과 시설이 놀라운 말치 좋아서 오란다식 정원의 진기한 화초며 나무며 하는 것이 나의 시각을 아름답게 하였다. 지난 여름에 제가 그 이리농림학교를 갔었어요. 왜냐하면 하나운 시인의 발자취를 좀 찾아보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운 시인의 자료가 많이 있다고 그래서 주말을 통해서 갔었는데 주말이라서 볼 수는 없었고요. 그 교정만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지금은 전북대학교 평생학습관으로 이렇게 변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의 교사라든지 정원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었고요. 또 하나운 시인의 시비도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참고로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운 시인의 그러면 심경은 어땠을까? 이것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인과의 공학과 나라 없는 차별과 모멸감에 마음은 복잡하고 우울하기만 하였다. 우리 한국 학생은 민족적 마음에서 1인 학생한테 무엇이든지 져서는 안 되겠다는 반항심에 하학 후에는 운동을, 밤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운 시인의 애국정신은 여기서 엿볼 수 있겠죠. 그때의 우리 국민이라면은 누구나 가질 만한 그런 애국심이겠지만, 이때부터 하나운 시인은 일본을 미워하고 공산당을 미워하는 그런 새싹이, 마음의 새싹이 텄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한국 학생의 운동 실력은 어떠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그의 저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운동 실력은 외씨름과 축구는 당시 국내에서도 가장 강한 팀이었다. 외씨름은 조선 대표로서 언제나 전 일본 대회까지 출전하고 전 일본을 통하여도 우수한 팀이었고, 축구는 전통이 있는 배제 고보팀쯤은 것도 아니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잽도 아니었다. 이렇게 되겠죠. 아마 그 당시에는 배제고등학교가 축구가 아주 강한 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하나운 시인의 운동 실력은 또 어떠했는가? 이것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분위기에서 운동을 아니할 수가 없어서 육상경기부에 가입했다. 1학년 때부터 장거리 선수로서 출전하였고, 전주 군산간 호남중학교 역전 경기대회에 나가 나는 어린 나이로 스타트 구간이나 라스트 구간을 담당하고 우승도 하였다. 가을마다 있는 도시대항의 역전 경기에도 나는 전 1위 팀의 라스트 구간을 담당하는 선수까지 되었었다. 이것으로 보면은 우리 하나운 시인의 체격이 상당히 크거든요. 또 음악이나 미술에도 재간이 있었지만 이 운동에도 상당한 취미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하나운 시인은 언제쯤부터 문학에 관심이 있었을까? 이것도 좀 엿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저서를 통해 알아보면은 밤에는 외국 번역 소설에 취미를 붙여 덮어놓고 읽었다. 고향의 집에서는
공부는 하지 않고 운동이니 소설책만 본다고 편지마다 야단한 것이었다. 아마도 부모님께서는 멀리 보낸 자식이 어떻게 지내는가 그런 거에 아마 예민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렇다 하는데 정말 그러지 말고 열심히 공부를 해라. 이렇게 꾸중을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상급학교 수험 공부를 하라는 꾸지람이었습니다. 3학년 때 겨울 나는 운동을 단념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 공부고 수험 공부고 모두 나 알 바가 아닌 것처럼 버리고 못난 소엉덩이부터 뿔난다고 이때부터 시나 소설의 습작을 한다고 원고지의 칸칸을 메꾸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토로를 합니다. 이때부터 하나훈 시인의 문학에 대한 싹이 돋아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훈 시인이 좋아했던 소설은 무엇이었을까? 이것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소설에 있어서는 불란서 작품과 북브라파 작품에 심취하였다. 작가는 오노레드 발자크라든지 앙드레 지드라든지 헤르만 헤세를 제일 좋아했다. 이렇게 스스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훈 시인은 이리농림학교에 가서 수의축산과를 입학해서 전공을 수의축산과로 했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세하게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공하는 수의축산과는 전문학과가 어려운 탓으로 그냥 놀고 먹을 수는 없는 공부였으며 나는 장래에 무엇을 할 것을 결정지우지 못한 가운데서 학교 공부와 상급 학교 수험 공부와 문학과의 갈등 사이에 정말로 숨이 꽉꽉 막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자기 진로를 정해야 되는 일인데 아버지가 원하는 농업계통이냐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문학이냐 또 상급 학교에 가기 위한 수험 공부를 해야 하느냐 이러한 세 갈래 길에서 아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하나훈 시인에게도 이성의 눈이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때 나는 어려서부터 사귀었던 누이 동생의 친구인 와이 요고보 아리라는 소프라니스트를 알게 되었다. 이렇게 첫사랑을 고백합니다. 이 아리라는 여인은 이름이 이제 몇 가지로 지금 유추가 되는데요. 고 이종석 시인이 이제 밝히는 이름은 이혜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R이라고 이렇게 성에 이 씨의 이니셜을 따서 R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 하나훈 시인에게는 이남 삼녀의 형제 자매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훈 시인이 첫째고 그 밑에로 이제 여동생이 둘이 있는데 그 여동생 중에 한 여동생의 친구입니다. 앞으로 R에 대한 이야기는 또 별도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훈 시인이 기억하는 R의 인상은 무엇일까? 이것도 궁금하겠죠. 아주 또 소상하게 꽃에 비유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상은 하얀 목련화 꽃같이 맑고 소소한 여학생이라 나는 보았다.
나는 그 여성을 언제나 장밋꽃 화려한 꽃밭 속에 행복의 옥좌의 여왕처럼 모시고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의무인 양 나는 생각하곤 하였었다. 왕처럼 여왕처럼 모시겠다고 하는 마음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랑이 배어 있는지 짐작할 만하죠. 알이 나에게 말하는 소리는 이 세상의 소린 것 같지 않게 나는 들었다. 얼마나 좋았으면은 세상의 말이 아니고 선녀나 아니면 여왕이나 아니면 하늘의 소리 같이 들렸을까요? 그의 알에 대한 사랑이 아주 잘 녹아든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은 세레나데를 꿈같이 불렀다. 더욱이 솔베이지의 노래는 정열적인 낭만으로 나의 심금을 흐느끼도록 울리고 마음이 났을 때는 춘희중의 축배의 노래를 목 놓아 금속성 소리로 뽑으며 당시 데뷔한 데이나 다빈처럼 부르겠다고 하였었다. 알은 음악학교에 간다고 하였다. 나는 음악을 한다는 것을 말리고 좋은 아내가 되려면 가사과나 공부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였었다. 여기에서 하나운 시인의 속내가 들여다보이죠? 그때만 해도 남자는 공부를 해야 되지만 여자는 공부를 하지 않는 게 사회 보편적인 현상이었고 여성은 진학하는 데에 많은 제약상이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은 부유층의 자녀였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여고보를 다니고 또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일본에까지 유학을 가는 그러한 인재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가사과 생활하는 데 필요한 공부를 해서 나를 좀 가까이 수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니 지금 와서 보면 참 웃기는 일이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보편화되었던 그런 사회 현상의 한 단편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운 시인이 문학에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그러면 그 시절에 어떠한 실천을 하였는가 이것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설 2편을 투고하게 됩니다. 그 2편은 단편 소설인데 제목이 어머니라고 하는 것과 두견새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 책을 제가 아직 구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이 소설이 실린 책은 구하지 못했지만 그 조광이라고 하는 책과 삼천리라고 하는 책의 모습은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캡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에는 어머니라는 단편소설을 썼고 투고를 했고 또 삼천리라고 하는 잡지에는 두견새라고 하는 단편소설을 투고를 하였는데 투고를 했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전혀 당선이 되지 않은 또 문학의 가치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 그런 결과라 하겠습니다. 다시 그 하나운 시인이 나병을 이제 나병이 발병하게 되는데요. 그 시기를 좀 알아보고 그에 따른 이러저러한 사항들을 한번 그의 말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나병은 언제 발병했나 하면은
그의 나이 5학년 때 봄이었습니다. 팔다리에 심한 신경통이 생겨 밤잠을 잘 수가 없고, 이 고통을 하고 난 뒤에는 몸 전체의 말초부, 양역에 콩알 같은 결절이 생기고 나중에는 터져서 헌대가 되며 의사의 진단을 받았으나 인페디고라 하면서 고약과 석형 등을 쪼이는 정도였다. 여기서 인피데고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농가진이라고 하는데, 어떤 상처가 난 다음에 딱쟁이가 진 정도, 이런 아주 가벼운 걸로 진단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더디게 치료는 되나 궤양은 끝없이 퍼지기만 하였었다. 악종으로 치료가 되지 않아서 딴 의사에게 진찰을 받았으나 매독이라고 하면서 6065 주사를 놔주는 의사도 있었다. 그러니까 제대로 진단을 못하고 오처방을 한 경우가 되겠죠. 그리하여 성대 부속병원,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서울대 부속병원, 지금 종로에 있는 서울대 부속병원을 얘기합니다. 성대병원의 진찰을 받았다. 기다무라 박사는 신경을 만지고 바늘로 피부를 찌르곤 하였다. 진찰이 끝난 뒤에 조용한 방에 나를 불러놓고 마치 재판장이 제수에게 말하듯이 문둥병이라 하면서 소록도로 가서 치료를 하면 낫는다고 하면서 걱정할 것 없다고 하였다. 나는 내성병력 같은 이 선고에 앞이 캄캄하였다. 정말 내가 그런 병을? 그렇지 않다고 나는 부정해버리곤 하였었다. 그러면서도 피부과 권위자가 말하는 데는 불안하기만 하였었다. 만약 그 박사의 말대로 문둥병이라면은 무엇보다도 나는 리베, 알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온해 속에 절망과 파멸이 눈앞에 너털거리고 오는 것이 보이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하나훈 시인은 내가 진짜 문둥병이라면은 내가 사랑하는 알에게 어떻게 대하해야 할까, 이거를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사랑하는 여인을 문둥이라는 나로 묶어서 그의 평생을 망쳐놓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은. 그래서 그의 알에 대한 사랑, 아까 잘 표현을 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그의 속내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도 최 박사라고 하는 사람한테 제 진찰을 받았고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문둥병이 맞다라는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훈은 학교에 휴가원을 내고 금강산으로 들어갔습니다. 5학년 때니까 졸업반이었거든요. 졸업을 앞에 두고 휴가원을 내고 금강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서울에서 피부과 전문 의서 몇 권을 구입하고 또 도서관에 가서는 나병에 대한 문헌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대풍자유와 에스틸화한 일본제 히도노가린이라는 약과 독일 바이엘제인 안티레프로르라는 주사약을 구입해서 금강산 신계사 근처의 여관에 투숙하게 됩니다. 투숙한 이후에는 산 너머에 있는 온정리 온천을 다니고 또 구룡련과 비룡까지를 오가면서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집에 연락을 하여 지금 요양 목적으로 금강산에 와 있는데
비용으로 좀 100원만 송금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한때는 구룡련 팔담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자살을 할까 하는 생각도 했었지만 과연 내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 타당한가? 왜 그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저런 생각에 깊다 보니까 자살을 하지 못했고 한 달 남짓 동안 거기서 스스로 주사를 맞아가면서 효과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여름방학 때 알이 그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알이 찾아와서 왜 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남한 땅에 가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으니까 보고 싶은 마음에 금강산에 있다고 그러니까 찾아온 거겠죠. 그런데 실제 자기는 문둥병을 요양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거를 알한테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 속에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잡아서 한번 말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문둥병을 고백하려고 마의태자의 유적지를 찾아갔었습니다. 그랬는데 알이 마의태자 이야기를 이제 풀어놓는 바람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집선봉 기슬 냇가에서 나병을 고백했으나 상관없다면서 그냥 함께 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우는 알에게 이제 내가 이러니 함흥으로 빨리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니다. 나는 방학 동안에 같이 있으면서 내가 요양을 돕겠다. 이렇게 고집을 부려가지고 한 달간 같이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개학을 앞두고서 알은 북쪽으로 자기 고향으로 그 다음에 한하우는 다시 남쪽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죠. 이러면서 이제 졸업을 하고 졸업한 후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거칩니다. 다음 편은 일본 성해고등학교 유학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